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이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에 두 번의 강의에서는 사회복지 법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다소 딱딱하고 부담스러웠던 내용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들께서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시설의 역사와 또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되셨나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주차 세 번째 강의 시간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해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3, 4학년 고학년이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초 과목들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동영상 강의도 하나 삽입을 해두었는데, 좀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더 설명을 보완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동영상에 소리는 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그 영상을 보면서 또 제가 옆에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해 바로 시작하시죠.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의 의의가 앞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 말했다시피 사회복지시설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이 대규모 시설 위주의 시설이었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탈시설화를 주도하는 시설로 이렇게 바뀌어온 건 언제부터인지, 그리고 또 사회복지시설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습 다녀오신 것이 바로 다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그럼 사회복지시설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정의 내려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시설은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항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고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동법 제2조 제1항에서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자,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해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 바로 사회복지시설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여기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게 뭔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또 같은 동법에서 정의를 내렸죠. 각종 복지사업들과 또 이와 관련된 봉사활동이라든가 복지시설의 운영이라든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회복지사업이다 라고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사회복지시설인지 아닌지 여부는 그 시설 운영자가 여기 사회복지시설이야 라고 이렇게 주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의 말로써 이게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이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질문해요. 도대체 사회복지는 어떤 시설에 가서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시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죠? 실습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복지사업에 해당되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법적으로 먼저 해당되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했던 기간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기간인가 아닌가를 찾아보는 게 먼저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이 기간에
지원 설립의 법률적 근거를 찾아보지 않으시고 운영자가 우리 사회복지 사업하는 건 맞아요 라고 이렇게 운영자의 말만 믿었을 때는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성격은 사회복지 사업은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고 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용만 들었을 때는 이것이 사회복지 사업인지 아닌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따라서 여기가 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설치된 시설인지 아닌지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이요.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아까 사회복지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고 그랬죠? 그럼 사회복지시설이 이란 말도 쓰고 우리가 또 사회복지기관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어떤 말이 맞는 걸까요? 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말도 많이 쓰시고요. 사회복지기관이라는 말도 많이 쓰시는데요. 즉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을 통틀어서 사회복지기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보다는 사회복지기관이 조금 더 큰 광의의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사회복지기관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분야의 간접적인 서비스 기관, 뭐 예를 들어 각종 무슨 협의회, 협회, 뭐 장애인 단체 연합회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간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간접적인 서비스 기관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 상담센터, 보육시설 이런 것들은 이용시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지칭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보다는 사회복지기관이 조금 더 큰 개념이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럼 사회복지시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사회복지시설은요, 크게 먼저 시설 생활자의 생활을 유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설이라는 건 먹고 자고 생활하는 시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제가 구분하는 걸 알려드렸을 때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잠자는 것까지 집을 놔두고 따로 들어와서 생활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생활시설, 지금은 거주시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거주시설자의 생활을 유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건 거주시설에 대한 얘기겠죠. 그 다음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역할. 이거는 우리가 이용시설, 뭐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특정된 시간에 가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또 이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는 가정생활을 지원한 역할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혼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집안 빨래라든가 설거지라든가 뭐 이런 거 집안 반찬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우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랬을 때는 우리가 가정방문, 뭐 자원봉사자를 파견을 해서 그 집에 가정생활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기관 같은 데서 이와 같이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지역사회 복지관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직화, 즉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이죠. 이와 같이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앞장서고 있고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시설의 역할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역별로 영구임대 아파트 아시죠? 영구임대 아파트에는 보면은 꼭 반드시 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구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 조성가족, 그다음 장애인분들 중 이렇게 좀 다양한 여러 가지 그런 복지 욕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의 어떤 문제를 또 이렇게 지원하기 위한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나라에서 다 일일이 세세하게 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 주민들의 조직화해서 지역 주민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뭐 그런 예를 들자면 지역사회 대표적으로 뭐
체감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증진하는 그런 역할들도 역시 사회복지시설의 역할입니다. 어떤 형식을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 조직화라든가 네트워크, 그 다음 교육을 통해서, 그 다음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 교육적인 역할. 자, 우리가 사회복지사의 어떤 역할 중 다양한 역할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사가 하는 역할은 행정가로서 역할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한편은 교육자로서 역할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있는 종합복지관에서는 굉장히 각종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적인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자, 일반 문화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또 이런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 접근하는 방식이나 이런 내용은 틀려요. 예, 거기서는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끝나지만은 우리 사회복지시설은 또 거기에다가 필요하다면 사례관리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또 필요하다면은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개발해서 동원해서 연결해 주는 것까지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의 역할은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거. 거주시설, 가정생활, 지역사회, 그다음 지역사회 주민들 이 모두를 위한 그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자,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을 한번 하나씩 떠올려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예전부터 사회복지시설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옛날부터 생각해왔던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또 안전하게 양육해 주는 거, 그리고 갈 곳 없는 뭐 몸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들을 또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 등등등, 우리 기본적인 그런 기초적인 기능들, 종래부터 시설을 담당해도 고유 기능 등이 있죠. 자, 이게 먼저 가장 기본적인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고유적 기능은 수용보호 중심의 시설에서 시설화당이 주체적이고 자율생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되어야 하는 기능, 이렇게 나왔는데요.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시설 아동을 여기서 예를 들었는데요. 자, 우리 시설에 들어있는 아이들이 할지라도 그 안에서 시설의 안에서 아이들이 주체적이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필요한 그런 기능들, 거기에 정책되어야 된 기능들도 역시 사회복지시설이 당연히 해야 될 기능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파생적 기능이에요. 파생적 기능은 기초적 기능과 고유적 기능이 상호관계를 가지고 시설이 앞으로 확충 강화해 나가는 기능으로 사회 자원과 개발 조정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해 나가는 조절 개발 기능을 한다. 자, 이게 보시면요.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은요. 옛날엔 굉장히 무지 단순했어요. 고아들이 있으면 고아들을 길러주는 보육원, 이런 동전의 이런 아주 작은 그런 기능에서부터 이제는 단순히 아이들을 갖다가 안전하게 길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건강하고 또 나중에 가서는 성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아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도 역시 사회복지시설이 역할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사회복지시설이 혼자 고립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하고 네트워크를 해야 돼요. 왜? 다양한 사회적 자원들을 개발하고 조정하고 또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이런 것들이 연계를 해서 좀 그 시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좀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또 이 위의 것들에서 또 이런 기능들까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실습해 갖고 오신 기관들 보면요, 지역아동센터를 에서 실습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곳에서는 대학생 실습생들을 좀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도 수업 시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야간 시간에 하는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뭐 이런 데를 되게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보면은 어떤 지역 아동센터는 굉장히 딱 그 정해져 있는 사업만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그 시설장님이 지역사회하고 다양한 자원을 개발하고 네트워킹을 해서 그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은 굉장히 다양한 문화 여가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또 굉장히 좁은 지역 안동센터 안에서만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인근 학교 체육관을 들리기도 하고 또 여름에나 이런 때는 또 외부에 그런 어떤 후원을 받아서 굉장히 뭐 좋은 물놀이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기도 하고 이렇게 똑같은 사회복지 시설이라 할지라도 이런 이 시설이 보다 좀 더 확대하고 또 이른바 말하자면 서비스의 질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조정하고 또 이러한 사회복지 유관기관들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이런 기능들이 최근 들어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이제 역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뭐 사회복지시설의 역사 단계는요. 여기서 이제 큼직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방위적 단계예요. 방위적 단계라는 건 뭐예요? 우리 사회를 지켜야지 하는 굉장히 소극적인 개념의 단계이죠. 자, 이때에는 사회복지시설이 말하자면은 어떤 이런 취약계층의 사람들하고 또 일반 지역사회 시민들을 갖다가 분리함으로써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소극적인 단계였던 것이 사회방위적 단계라는 것으로서 이때에는 말하자면은 그 사회복지시설을 갖다가 대규모로 짓고 또 일반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멀리 떨어뜨려 놔서 이 사람들을 마치 뭐 위험한 사람 내지는 또 지역사회에서 섞이거나 어울리면 안 되는 사람으로 보고 격리 조치를 했어요. 어디에다가 대규모 시설에다가 그리고 이 사람들 갖다 너희들 여기 바깥으로 나오면 안 돼 하고 억압하고 또 지역사회하고 멀리 떨어뜨려서 산속 깊은 곳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다가 격리시켜 놓는 이런 거를 하던 단계가 사회방위적 단계예요. 그래서 예전에 사회복지시설은 대규모 수용시설이 많이 있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요. 사회보장적 단계예요. 이제 사람들이 인권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시민권에 대한 권리라든가 이런 인식 개념들이 높아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에는 시설로 가다 보니까 어떤 개인의 의사라든가 자기결정권이라든가 존중이라든가 이런 걸 받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보장적 단계에서는 이제 이 시설보호를 하더라도 예전에 굉장히 시설보호가 생활이 많이 열악했거든요. 이제는 적어도 인간으로서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최저생활의 보장 수준으로 그 사회복지시설을 좀 더 향상시켰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그 거주시설 생활자가 보다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집단에서는 어떤 그 안전이라든가 뭐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욕구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대규모는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또 가정적인 분위기가 안 되니까 기숙사 형태의 좀 자그마한 소규모 시설로서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시기가 바로 사회보장적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적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이겠죠. 사회복지시설은 보호의 연속체 안에서 하나의 선택 자료로 기능한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은 반드시 뭐 장애인이라고 해서 아니면 독거 어르신이라고 해서 어떤 시설 같은 데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설에 있는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 중증의 장애인들도 바깥에 지역사회에 나와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또 밖에 나와서 서비스도 받고 이런 걸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거주시설은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또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지역사회 내에서도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 하나의 어떤 이런 시설도 뭐 거주시설을 갈지 지역사회 살지 이런 것도 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방위적 단계,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단계, 그리고 사회복지적 단계보다 적극적인 단계로 이렇게 변화되어 운영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수업 시간에 다 배우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요, 아무래도 서양사하고 많은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종교하고 또 사회복지 서비스를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까지도 사회복지 시설은 종교법인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사회복지 시설의 그 뿌리를 살펴보면요. 12세기 성유한에 의한 구려시설이 그 기원을 두고 있고요. 자, 우리가 사회복지 역사를 배울 때 제일 먼저 어디부터 배우죠? 그 전형적인 형태를 영국에서부터 배운단 말이에요. 자, 영국의 구빈원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각 영국 지역별로 어떤 교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구 지역별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자선을 베풀듯이 그렇게 교구별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어떤 그 복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게 함으로써 아주 최소한의 그것만 생명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조건들만 제공을 하는 연구의 구빈원에서 이제 시작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럼 우리나라의 최초 사회복지시설은 어디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가 하니 1888년 프랑스 신부 블랑에 의해서 설립된 명동 천주교 고아원에서 우리 최초의 사회복지시설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최초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가 이제 책마다 좀 분분하고 한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제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명동 천주교 고아원을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제1단계가 아까 전에 어떤 단계라고 그랬죠? 사회방위적 단계였죠? 자, 우리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갖다가 대규모 시설에다가 다 이렇게 몰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설은 굉장히 이제 혐오 시설로서 보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쪽으로 나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먼저 사회복지시설을 억압하고 격려하고 굉장히 일시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1단계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 대규모 시설, 이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으려니까 굉장히 수용 인원이 큰 대규모 시설일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스럽게 바라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혐오 시설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지역사회에 보시면은 뭐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 시설, 특히 노숙인 시설 이런 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잖아요. 왜요? 아직까지도 사회복지 시설 하면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2단계는 뭐예요? 아까 사회보장의 단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최소의 생활을 우리가 보장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규모 시설보다는 좀 더 이 사람에게도 인간적으로 좀 가정적인 그런 어떤 형태와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보다는 소규모 시설을 더 넣어야 된다. 이른바 탈시설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탈시설화가 굉장히 좋은 의미로서만 생긴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대규모 시설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갖다 보다 좀 더 예산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큰 시설이 아니라 좀 집에서 다니면서 특히 몸이 불편하지 않은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나와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겠다. 뭐 이런 어떤 경제적인 그런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탈시설화가 시작되기도 하였죠. 그 다음 3단계는 정상화의 이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최적 생활의 보장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사회하고 폐쇄적이다? 아니죠. 지역사회하고 연계활동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최적 생활을 보장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아직까지 이제 최적 생활을 보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최적 생활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상황이 많이 좋아졌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의 또 역사를 또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그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하면 여러분들께서 뭐니 해도 지역사회 복지관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역사회 복지관의 표시가 된 건 뭐죠? 바로 그 토요
토인비올 여러분 기억나시죠? 옛날에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자, 인보건 운동을 통한 토인비가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쓰러져서 또 그 토인비를 기르기 위한 토인비 홀이 만들어졌고 거기서 각종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였던 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제 그 지역,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역사회 복지가 효시가 됐는데요. 우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을 통해서 다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토인비올 기억나시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옛날에 이분이 토인비라는 것인데 인보관 운동을 해오다가 사망한 토인비를 위해서 기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영국의 뭐 귀족들은 부유했겠지만 여기 식민지에 따라온 노예나 노동자들의 삶은 아주 비참했어요. 그래서 마네트 목사와 또 그의 부인 헬리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의 교육과 환경을 개선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마네트 목사는 영국의 부유층들은 부를 누비며 또 일반 대중의 지식이나 희망이나 건강마저도 박탈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빈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빈민들의 삶에 굉장한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네트 목사는 인보관을 갖다 자원봉사자하고 재정적 후원자를 통해서 이제 운영을 했고, 근데 이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똑똑한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에 이제 있는 학생들로 구성을 해서 이 사람들을 말하자면 지역사회의 어떤 야학이라든가 이런 걸 했었고요. 특히 이 토인비도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 인보관 운동의 사회복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줬고, 특히 이 토인비홀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지금 그리고 또 사회복지조사에 기원이 됐죠. 여러분 사회복지조사론 책 맨 앞장에 보시면 찰스 루스 나오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조사가 영국에 빈민이 많이 나와서 생기게 됐고요. 비버리지 아시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인비올은 노동자 교육연맹을 창설해서 자, 우리 가난의 빈곤의 열쇠를 그 고리를 끊으려면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에 가서 직접 교육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 또 보건사업 법률사업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베버리지, 제인 아람스, 그리고 또 여기 마지막으로 애틀리. 다 여러분들 사회복지 관련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던 분들이죠? 예. 자, 그래서 사회복지의 어떤 역사를 보시면요. 인보관이라는 것이 지역과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상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자선조직협회 COS 아시죠? 자, 이 자선조직협회는 우리가 민간 차원의 자선활동을 보다 조직적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탄생했는데 거의 보시면 대부분의 백인의 중상위생 여성층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때 또 나오는 분이 헨리 퍼세트라고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이자 시각장애인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초기 자선조직협회의 관점에 대해서 상당한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 하셨냐면 빈곤의 중요한 한 가지 원인은 자립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해줌으로써 자,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기만이 발생하도록 하는 데 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항상 이렇게 빈민들한테 그냥 이렇게 막 퍼주기식으로 하는 것보다 하기보다는 뭔가 이걸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해 나가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선조직협회에서는 런던시를 몇 개로 나누고 각 지구별로 구분위원회를 둬서 이 각각의 구제 대상들을 하고 가족들을 찾아가서 정확하게 뭐 이게 조사해보고 살피는 그런 활동들을 했고요. 근데 이런 활동들을 갖다가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사람이 메릴 리치먼드 여사예요. 그래서 사회진단, 사회사업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교과서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단순 자선 업무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이죠. 자, 그래서 자선조직협회는 처음에는 이제 어떤 빈곤을 개인의 어떤 뭐 무지와 나태해서 있다 봤지만은 또 이거를 갖다가 자세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어떤 정말성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게 됐고요. 또한 이 자선조직협회만의 또 개인적인 특성이라든가 어떤 개별적인 재화를 강조하는 그런 실천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요. 예. 자, 이어서 가실게요. 그 다음에, 예.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슬라이드를 보고 왔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요거 넘어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침해에다가 다시 원래 페이지로 돌아왔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럼 이제 사회복지시설의 역사를 알아보고 지금부터는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사회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라서 국립, 공립, 공영시설이냐, 국립, 공영, 공립, 민영시설이냐, 그 다음에 사립, 국공영시설이냐, 아니면 사립 민영시설이냐, 아니면 개인 운영시설이냐. 그러니까 설립의 운영 주체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또 보시면요. 시설 이용 형태에 따라서 아까 제가 먹고 생활하는 시설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주시설, 생활시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가정에 있으면서 특정한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 이용시설.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형태에 따라서 요즘에는 이 분류를 많이 쓰거든요. 거주시설이냐, 이용시설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부담에 따라서도 분류를 하는데요. 비용을 내는 건 또 모든 것이 무료인 건 무료시설. 그 다음에 이거 실비시설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건 뭔가 아니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실제 비용만큼만 제공하는 것 실비시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사회복지 나눌 때는요, 이용 대상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이용 대상에 따른 분류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이제 행정실습 요 과목에서 이제 발표할 때도 사회복지 이용 그 시설의 이용 대상에 따라서 장애인 분야면 또 장애인 분야, 뭐 아니면 노인이면 노인 분야, 아동이면 아동 분야, 청소년이면 청소년 분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각각의 그 이용 대상에 따른 시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도 좀 그 특성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먼저 그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설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설로는 아동 양육시설과 그 다음에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굉장히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 기억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설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것들이나 아동 양육시설은 들어보셨을 텐데 다른 시설들은 생각만큼 많이 눈에 보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설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이 있는데요. 이거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그리고 또한 노인 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이렇게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요.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대표적인 예, 제가 양로원이라고 알려드렸죠.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대표적인 예, 요양원이라고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 제가 노인복지시설 뭐가 있을까요? 뭐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주간보호센터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 여가복지시설 뭐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거 노인복지관이 여가복지시설이라 그 노인복지관에 가시면은 여러분 이제 노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문화, 여가 뭐 이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리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또 신고하고 처리하는 교육하고 예방하는 그런 기관이죠. 그리고 노인분들 일자리 지원 기관이 있고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그런 장애인복지시설은 뭐가 있어요?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이런 게 있는데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정신보건시설로는 정신요양시설 있고 사회복귀시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정신장애인들의 사회적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사회에 바로 나오실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사회하고 지역사회 중간쯤에 있어서 이렇게 매일 병원에서 태어난 이후에 이제 가정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면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다양한 훈련과 준비들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다양한 작업 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또한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규정된 시설로서는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일시적복지시설 등등등이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고 또 다른 이름의 시설들도 있고요. 다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로서는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노숙인 급식시설, 노숙인 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또 사회복지시설로는요, 지역자활센터가 있고 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시설로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도 이쪽에서 또 실습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및 성폭력 관련법에 규정된 성매매 지원시설,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 가정폭력 보호시설 등등등 굉장히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에 따라서도 사회복지시설은 다양하게 분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해를 좀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고 사회복지시설의 의의,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의 역사,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맨 마지막에는 이용 대상에 따른 분류에 이르기까지 유형별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머리를 식혔다가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및 운영 철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